작가님도 용기 있는 자가 작가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시네요. 큰 실수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꼭 해야 되고. 또 이거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우. 되게 이쁘게 한다. 시간에 이렇게 한다. 아 진짜 형 거나 잘하세요.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오늘 초대 손님과 관련된 키워드로 재밌는 지식을 또 알아보는 네. 시간이죠. 이시안의 지식 탐구 빵! 자, 오늘 초대 손님과 관련된 네. 키워드가 뭘까요? 엔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원래 직업 말고 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원래 투잡이었는데 이제는 2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음. 먹고 살려면 3개, 4개 해야 되니까 뭐 3잡, 3잡 이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엔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외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사이드 허슬이란 말을 써요. 사이드 허슬? 허슬. 허슬? 허슬 플레이 할 때 그 허슬이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하다, 노력을 하다. 그러니까 사이드 허슬, 사이드 허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 직업 외의 직업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네, 그거 하는 거. 사이드 허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엔잡이다라고 하면 거기는 사이드 허슬, 사이드 허슬러 이런 식으로 사이드 허슬러. 네,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오늘 오실 분은 사이드 허슬러. 사이드 허슬러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처럼 성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잘 옮겨 타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거에서 또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편집장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알기에는 또 작가 그렇지.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고 있으니까 자, 오늘 모실 분은 바로 베스트셀러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나에게 고맙다 같은 책을 쓰신 이야. 전승환 작가. 근데 엔잡러니까 그렇게 하나만 하지 말고 편하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승환아! 컴온! 오셨습니다. 전승환 작가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전승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뭘 하면 늘 제가 모셔서 나오는 사람이 2명 있는데 게스트로 오시는 분이? 한 명이 김광석 실장 그다음에 우리 전승환 작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쭉 한번 나열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 설명하자고 하면 행복한 삶을 제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TBMG라고 TBMG? 네, 더 북맨 그룹이라고 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그룹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도 시작해서 네, 지금은 작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판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크라는 서점의 대표 큐레이터를 맡고 있고, 일루지행이라는 브랜드를 또 하고 있고. 일루지행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가치들 제안하는 상품들을 큐레이션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일본의 그 서점 같은 그쵸. 근데 치타야는 서점과 그걸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일루지행은 조금 더 네, 프랑스 파리에 온 느낌. 치타의 프랑스식 버전 그런 네. 거. 네. 대구에서 일단 살다가 네. 올라왔는데 네.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죠. 어느 회사인지 혹시 얘기도 되나요? 아니면 롯데에 있는 아, 되게 캐논이라는 네. 곳에 일했습니다. 카메라? 네, 그런데 저는 복사기. 이제 복합기 쪽 아, 복합기 네, 쪽? 사업부에서 아. 일했고요. 오. 네, 그 회사를 11년 다녔죠. 꽤 오래 다녔네요. 네. 와, 그렇게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왜 책 읽어주는 남자를 아, 여신 거예요? 행복에도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회사가 3년차 대리 때였거든요. 굉장히 쳇바퀴 돌던 생활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일은 다 배운 것 같고. 그런데 3년 만에. 그때 힐링 캠프라는 저 예능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차인표 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차인표 씨가 그때 팔굽혀펴기를 1,500개인가 그 친구분이 한다던가 본인이 한다던가 하루에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경규 씨가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네. 1,000개씩 할 수 있냐. 네. 그때 차인표 씨가 얘기한 게 1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였거든요. 매일매일 하나씩 늘려서 네. 근데 저는 그때 3년 동안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던 거죠. 그걸 느꼈구나. 네, 그걸 그래서 보면서. 저를 위한 시간이 뭘까를 고민해 보다가 하나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한 게 글귀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페이스북으로 시작한 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11년, 12년 이런 때는 네. 사실은 그 SNS로 책을 추천해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던 때거든요. 없었죠, 네. 그 처음 거의 1세대 시작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게 책이었던 이유가 그냥 했던 것도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개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의 치유를 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올렸던 글을 아직도 못 읽는데 그 첫 번째 문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자를 이제 바꿔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글이었는데 그런 것들로 치유를 받아서 올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글에 치유받았다라고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고 16년도까지 그냥 글만 올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의 어떤 치유 목적으로 네, 시작을 네,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치유를 받으면서 네. 이게 점점 커졌군요. 네, 점점 커졌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라,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었고 그걸 다니고 있음에도 저는 이걸 하는 데 있어 성취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부터 시작한 게 커지고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힘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그리고 5년 정도 하니까 이런 댓글이 생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계시네요? 아마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때 직장인이었잖아요. 공감 포인트가 되게 많았을 굉장히 것 같아요. 많았을 직장인들이. 네. 그리고 특히 직장인들 화요일, 목요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힘들구나라는 글귀를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요일마다 다르고. 네. 그날의 이슈를 올려주면 사람들이 훨씬 좋아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보통은 다 예약을 걸어서 딱 시간대로 그게 올렸었는데 뚝뚝 올라갈 수 있게. 저는 그냥 그 느낀 시간대에 글을 찾아서 올렸던 거라서 더 공감하지 않았나? 회사를 다니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를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베스트셀 책이 하나 나왔죠. 그죠. 첫 번째 책인데 엄청 터졌잖아요. 네, 책 읽어주는 남자를 하면서 하나 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걸 엮었는데 또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차이표 형님이 또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거죠. 그 책이 나에게 고맙다였고. 나에게 고맙다. 네. 그게 몇 군데를 두드렸다가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책 읽어주는 남자를 하면서 알던 이제 편집자분들이 계셔서 통해서 두 군데에서만 하자고 했었어요. 그거 중 한 곳이 이제 나에게 고맙다를 냈던 허밍버드라는 출판사였고. 근데 거기 거절한 그 출판사가 정말 후회할 정도로 그게 한 50만 부 팔리지 않았어요? 네, 뭐 해외나 뭐 이런 전자책까지 하면 50만 부. 네. 첫 번째 책인데. 국내 책으로는 30만 부인데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스텝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책을 내고 서점을 또 대표 그 큐레이터로 다니면서 또 서점을 네. 낸 거예요? 네. 와. 첫 번째 책 냈던 허밍버드 출판사 대표랑 둘이서 같이 만든 서점을. 게 북. 네, 지점이 4개 있어요. 오영재 대표. 네, 오영애 대표님하고 같이 건물 1층에. 네, 건물 1층에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루지엔이라는 네.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제 큐레이션에서 하고 있죠. 그 회사 그래도 수익이 좀 나는 편인가요? 근데 이제는 그때에 안 좋았던 걸 발판 삼아서 파산지석으로 일단 아니 기본- 근데 당연히 근데 수익이 나야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음. 엄청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는 않으세요. 맞아. 네, 오직 돈만 보고 있으면 서점 사업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요즘은 돈도 좀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출판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출판사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전까지는 그냥 그때까지도 회사 다니고 있었고 네, 성공 가도를 달리진 않았죠. 왜 책도 그렇게 많이 팔렸고 그랬는데. 책을 팔았던 게 또 다양한 것들을 또 시도하다 보니 네, 돈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고 네, 있는 뭐. 투자하고 있는 게 뭐 일루지행도 그렇고요. 음. 지식 컨텐츠를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지식 컨텐츠를 만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북러닝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의 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 또 새로운 일이네. 근데 이게 다 책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제 그래요? 사업은. 네. 그 행복한 삶을 이제 제안하는 게 책이 처음에 시작이었고 책으로 했다가 작가가 됐고 서점을 했고 출판사를 했고 그 책으로 지식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거예요? 네,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키가 178인데 고2 봄까지 키가 152였거든요. 응? 그렇게 생겼어요? 고2 봄부터 고3 때까지
5cm가 컸어요. 어떻게 그러지? 이 비결을 하는 게 콘텐츠 우리 조회수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왜소하고 네.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적응을 좀 잘 못했었고 중학교 때 네. 그때는 책을 빌려주는 뭐 열린 글방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틀어박혀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책을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내야 된다는 어떤 선택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책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에세이. 에세이 쪽으로. 네, 팍팍한 삶의 치유를 받기 위한 건데 뭐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에세이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구나. 나 이제 알았네. 그래도 이제 에세이에 들어가는 감성들 그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글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저희 모토가 그건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제안하는 회사가 되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낼 거고 그게 책이든 컨텐츠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 매장이든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서 함께 가자는 게 네, 저희 목표긴 한 것 같아요. 오재영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지 알겠다. 접점이 있으시네, 두 분이. 아 그래요? 네,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본인들의 모토구나, 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어. 출판사가 사무실이 없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네, 저희 출판사는 사무실 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었지만 그때 여셨구나. 네, 그때 출판사를 열어보고 사무실이 없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당시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어서 네. 이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 재택근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결과물이 되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근무 맞아요. 태도.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걸로 많이 근데 되게 성실한데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뭐라고 안 해요. 회사에서는. 아, 야근해서라도 하지. 근데 재택근무가 되면 근무 태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결과물만 결과물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업무들이 이제 재택근무에 맞고 메타버스에 맞죠. 왜 굳이 그 오프라인 공간에 좀 그렇게 그 달려드시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제가 그 만들고 싶었어요. 이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찾고 싶게끔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돈도 벌어야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벌지 않는 것도 괜찮거든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곳에 또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브랜드 키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은 그러면은 에세이만 내신 거예요? 인문책도 냈습니다. 아, 인문책도 했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아, 라고 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좋은 문장들과 그 문장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이렇게 적은 책이었는데 인문책인데 거의 제목은 에세이 느낌인데? 네, 인문 에세이라고 인문 할 에세이. 수 있죠. 아, 인문 에세이. 네. 그렇죠. 앞으로 본인이 또 써보고 싶은 장르? 소설 쓰고 싶고요. 소설도 힐링 소설이죠. 멜로와 힐링이 섞인 멜로와 힐링을 섞고요. 멜로는 이제 뭐 좀 싸우고 슬프고 막 이런 게 멜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상력을 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밤이 어두워졌다. 별이 떴는데 별이 지는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소설이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왜냐면 영상 세대라 이걸 보면서 자기 눈에도 영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많은 디테일들을 요즘 소설에는 잘 쓰진 않더라고요. 네, 네. 워낙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면서 짧은 컨텐츠들이 많이 소구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도 비슷하게 가요. 아, 자기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거는 쓰셔야 하죠.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쓰고 나서 보여주는 걸. 네,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얘기 용기 드리고 싶은 게 써서 보여준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 네,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작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선은 많이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차인표 형 얘기가 또 생각나네. 결국은 오늘은 한 개. 네, 작가님도 용기 있는 자가 작가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많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인터넷에 출간 계획서라고 있다.
출간 계획서를 우선 다운받고 출간 계획서라고 계획서. 그러죠. 네. 아. 출간 계획서를 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투고를 하거든요. 보통. 음. 출간 계획서를 가지고 써봐라. 출간 계획서를 써보고 난 뒤에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0명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안 해요. 이 빅스텝을 한번 나아가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피드백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무조건 이건 아쉬워라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거 힘들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얘기하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노벨 문학상에 올라갈 정도의 작가, 대작가들도 본인의 책에는 내 글이 부족하고 편집자들한테 빵갈줄이 끄이고 고침을 당한다는 글을 쓰거든요. 글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용기 가지고 또 써내려간 거죠. 이게 옆에서 훈수 두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잘 보이거든.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편집자와 케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뉘앙스와 느낌을 다른 표현으로 잘 살려줄 수 있는. 네. 좋은 편집자를 만나는 것도 네. 굉장히 행운이네요. 행복이죠. 네. 근데 약간 이건 좀 그 원론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화려한 스킬 하나 이렇게 스킬 하면 하나요? 보통 대중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런 거 하나만. 저는 저희 출판사 작가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꼭 해요. 내가 쓰고 싶은 글 말고 남들이 듣고 싶은 글을 써라. 그러면 남의 행복을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 작가의 행복을. 대중을 위해 쓰라는 거죠.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네. 우선은 본인의 글이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기를 원한다면 네. 다른 사람들이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 좋아할 만한 글을 쓰는 게 맞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덜어내라. 너무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글을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덜어내서 짧은 글이라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을 써라. 그 소년주 형 있잖아. 소년주 네, 네. 탤런트 형님한테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형 왜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북후 서점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의 북토크를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꼭 그게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근데 그 작가님들 중에 대부분이 글을 덜어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진수 형님께서 그래서 시인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자랑으로 살짝 넘어갔었죠. 그치, 대단하지 우리 와이프.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행복의 기준점을 낮춰라. 네, 요즘 너무 SNS다 아니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나와 괴리감이 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나 왜 그거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저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을 너무 높여버리니까 내가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기준점을 낮추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소소한 것 행복 느끼기. 소확행인데 물을 먹더라도 생각하는 거죠. 이 물 맛있다. 그래도 물 못 먹는 순간도 있는데 물 마실 수 있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 기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수 형 같은 되게 유명한 사람을 보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전승환 작가를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조그만 순간에 감사하거나 행복해 할 수는 있어요. 표현을 해요. 보통은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금처럼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자기가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정말 행복을 좀 나눠주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 취소하겠습니다. 좀 누군가는 뭐 이야기하겠죠. 뭐 진심에 담기지 않는 사랑 이야기는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살아보니까 해야 돼요. 네,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이야기 꼭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후회한 게 그거였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번도 못했던 거.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늘 힘든 것 같긴 해요. 삶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결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래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은 팀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상처받고 힘들 때 네. 그 풀어나가는 본인만의 방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인간관계에서 정답은 없긴 한 것 아.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선은 잘 그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선을 내가 넘지 말아야 되고 본인도. 네, 선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되는 게 어. 맞는 것 같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벌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전승환 작가님이 보기에 그래도 내가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 포인트 하나는 확실하게 좀 차별점이 됐었던 것 같다. 하나를 꼽자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꾸준함. 꾸준함. 네,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책 읽어주는 책 남자 읽어요. SNS 네, 그거가 되게 꾸준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도 매일매일이에요? 네. 와 대단하다. 두 번째도 있어요. 저를 성장시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성장했고, 나쁜 것들을 부딪혀가며 이런 건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상처가 아물면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이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좋은 분들과 어울리라는 거죠. 그 읽기가 갑자기 생각나. 그 순자의 글 중에 쑥이 막 여기저기 자라잖아요. 근데 얘도 산밭에다가 쑥을 뿌리면은 쑥이 곧게 자란대요.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네. 나도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좀 쉬운 말로 유유상종, 그러네. 금묵자흑.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형은 유유상종? 아니야, 나 좀 생각을 했어. 너 생각났어? 저는 낭만주의.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약간 낭만적인데, 근데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나를 낭만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그냥 대책 없는 낙천주의가 아니라 내가 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기 시작을 하는 상호관계가 일어난 낭만주의. 보통 본인을 돌이켜 보고 본인의 위치를 알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주위 사람을 보라고 하잖아요. 낭만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낭만적인. 또 시작이 됐어. 사자는 아닌데 지금 한 얘기를 들으니 내가 지금 읽기가 뭐. 큰 실수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하고 네. 또 오랜 시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저는 늘 편하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이렇게 인터뷰를 거의 나가지 않는 성향인데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글귀? 무견스님의 네. 다 바람 같은 거야 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한 문장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다 바람 같은 거야. 그럴 수도 있다와 약간 결이 통하는 거. 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좀 한 1년 지나서 출판사가 상장을 한다 네, 아이, 이러면은 그렇지 또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딱 얘기를 또 하시는 걸로. 네, 아니. 그냥 더 행복해지세요. 함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빨간 토끼는 그러면은 너무 방정맞게 외치지 말자.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합시다. 그래. 행복하게 하자. 김진수 이시안 전승환의 빨간 토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렇게 됐어 이미.